법원에 나왔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재판을 마치고 차에 오르려는 순간 뒤따라 나온 2명의 수사관이 우 전 수석을 덮칩니다. 그리고 우 전 수석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꺼내들었습니다.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무슨 영장이죠? 네, 휴대폰과 그 차량에 대한 영장 집행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휴대폰과 차량이요? 예.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우 전 수석의 휴대전화와 차량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특히 우 전 수석이 현재 쓰고 있는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우병우의 핸드폰하고 자동차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요. 그때 우병우 표정이 정말 재밌더만요. 어땠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꼭 알아야 뉴스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뉴스는 들었는데 화면을 못 봤어요. 표정이 되게 황당하고 무슨 압수수색이요? 굉장히 당황한 게 보여요. 그래서 우병우의 핸드폰하고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우병우 지금 2번째 빠져나갔죠. 네. 3번째는 빠져나가기 힘들 거다. 검찰 입장에서는 같은 검찰도 우병우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검찰이 있었고, 근데 그렇지 않은 쪽 검찰 입장에서는 가장 벼르는 인물 중에 하나가 우병우일 거예요. 그 우병우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냐 말 것이냐. 청구되면 이번에도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들 중에 그 당시에 국정원 제2차장이 최윤수입니다. 최윤수는 우병우의 대학교 동기 동창이에요. 그래서 우병우에 의해서 사실상 국정원에 꽂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정치 담당하는 파트이기도 했고. 근데 실제로 나온 보도들을 쭉 보면 추명호 국장이 우병우에게 직보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추명호가 다시 나오겠지만 이석수 당시의 감찰관 그 뒷조사도 추명호가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추명호가 우병우에게 직보한 게 최윤수 패싱하고 직보한 게 아니라 2차장이면요, 사실상 공무원 직급을 떠나가지고 거의 뭐 장차관급이에요. 이 사람이 우병우를 만나서 맨날 직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끈앞풀인 추명호를 통해 가지고 우병우에게 그걸 직보하게 만들어줬던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지금 있는 거예요. 검찰은 그런 쪽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우병우가 그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하고 수시로 통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자신들의 휴대폰으로 직접 통화를 할 만큼 용기가 있어 보이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당사자들은, 우병우 입장에서는 통신영장 기각이 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는 수사받지 않을 거라는. 그렇지 않고서는 자기 핸드폰으로 기록이 남을 거고 통화 기록이 남을 게 뻔한데, 그걸 알면서도 통화를 했다는 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사실 검찰 조사 받으러 들어가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들은 검찰이든 경찰이든 저의 통신 기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 누구와 얼마만큼 통화했는지 다 아는 상태에서 그 조사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우병우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실제로 검찰이 조사를 시작하게 되면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조사를 한다는 거를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놓고 통화를 했다는 거, 진짜 그 끝없는 자신감? 요거는 2가지로 봐야 됩니다. 민정수석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병우 입장에서는 지금 그쪽도 그런 논리로 몰아가고 있거든요. 국정원에서는 민정수석에게 정보를 보고하게 돼 있다라는 쪽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병우 입장에선 그게 불법성이 없다고 쉴드 치기 위한 용도로 쓰고 있는 거예요. 국정농단이 터지기 전에는 이런 일이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되겠어 생각했을 거고, 나중에는 쉴드는 다 그런 방식이에요. 추명호든 최윤수든 두 사람이 전부 다 국정원에서는 민정수석한테 정보를 올리게 돼 있다, 이런 개념으로 갖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정수석 직책이 있을 그 당시에는 그랬다 치더라도 지금 청와대를 나와서까지 계속 그렇게 부지런하게 서로 통화를 하는 건 뭐 특별히 친했다든가 사랑하는 동기였다든가 뭐 그런 거가요?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전체 사건에서 서로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들이 이렇게 서로 통화하는 건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거잖아요. 그리고 우병우가 전화가 한 대였을 리가 없잖아요. 얼마 전에 국정원 변호사 자살했다고 발표된 변호사. 그 변호사도 투지폰이 2개, 스마트폰 하나였다고 하니까 우병우는 뭐 최소 5대라고 해도 놀랄 만한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재밌는 점은 최윤수 2차장의 와이프가 KBS 황수경 아나운서네요. 열린 음악회. 근데 이 우병우의 생각은 이래요. 페이스북에 우병우가 글을 쓰는데 압수수색 당하고 나서 바로 썼어요. 이렇게 썼네요. 오늘 휴대폰을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압수를 당한 것이 황당했지만 어차피 죄가 없는 사람의 것을 압수수색해봐야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것이니 걱정이 없습니다. 다만 제 휴대폰에 자료를 조작하여 임의로 넣을 것이 걱정되는군요. 마치 태블릿 PC 조작처럼 말입니다.
요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병우 본인 계정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는. 우병우가 페이스북 활동을 안 하다가 이번 올해 2017년도에 들었으면서 자기에 관련된 사건이 벌어지면서 계속 여기에 페이스북에 자기의 생각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SNS는 인생의 낭비예요. SNS를 정말 딱 목적에만 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쩔 때는 SNS 중독 현상이 나타나고 그러다 보면 꼭 무리수를 두게 돼서 요즘에 웬만한 그 설화들은 대부분 다 SNS를 통해서 나와요. SNS는 하지 마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려봐요. 이게 도움이 안 돼요, 본인한테. 저도 사업하는 친구들한테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SNS를 하려면 좋은 말만 해라. 좋은 말 외에 다른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 최윤수 2차장이 문체부의 블랙리스트를 직접 내리꽂았다. 청와대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 무슨 뭐 인터넷 상거래도 아니고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2차장이 문체부에다가 청와대 거치지 않고 바로 블랙리스트를 했다. 그러니까 다들 알고 있었다는 뜻이죠.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건 서로 암묵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뜻밖에 안 되는 거죠. 국정원과 청와대가 하나이지 않고 둘이 대 둘이지 않은, 국정원 마음대로 이런 것들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청와대가 있기나 했었던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국정원이 블랙리스트를 이렇게 문체부에다 직접 내릴 정도면 국정원이란 존재가 이렇게 정책 결정하고 뭔가를 하는 집단이 아니잖아요. 정보 수집 집단이고 스파이 집단인데 문체부에다 직접 명령을 내린다? 이거는 거의 뭐 청와대가 있기는 하되 유명무실한 청와대였다는 걸 반증해 주는 거라고 봐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앞으로는요 청와대 거치지 말고 국정원에 물어보세요. 그렇게 시작되면 그래서 거래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지금 최윤수가 부산 고검 차장을 지내다가 국정원 2차장으로 취임할 무렵 이게 2016년 2월 달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직접 문화예술 블랙리스트 명단을 전달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는 국정원이 작성한 명단이 청와대를 통해서 문체부에 전달되는 방식이었어요. 국정원이 청와대에 올리면 청와대가 문체부에 전달을 했는데 최윤수가 취임하던 그 2월부터는 문체부가 먼저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국정원에다가 명단을 보내요. 그러면 국정원이 얘 안 돼 해서 그 명단을 배제시키고 사업 이 사람들은 시켜줘 이런 거 있잖아. 지원금 같은 거 내려보낼 때 그런 방식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문체부가 청와대에서 보낸 명단은 B 그리고 국정원에서 보낸 명단은 K로 표시를 해서 관리됐대요. 당시 이 업무를 했던 문체부 직원들은 마음이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일을 하면서도. 일단은 신원조의 개념이 아니었을까? 그래도 그 문체부 직원 중에서도 이러면 안 된다고 우려를 표하고 이렇게 항명이라기에는 좀 약하지만 좀 이렇게 반론을 제기했던 사람도 있었는데 묵살당하긴 했지만 그 반론을 제기했다고 하잖아요. 분명히 이게 불법성을 알고 있었다는 뜻인데 아무리 공무원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다지만 좀 불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서 이게 불법적인 게 돼서 내가 처벌받을 거야 라는 위험성보다 지금 당장 나한테 오는 어떤 달콤함이 더 컸겠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그 불법성이 희석이 되죠. 나한테 오는 이득으로 인해서 돈이 온다든지 지위가 온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무시가 되는 게 사실은 통상적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이 담당자들은 대부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게 불법적인 거라는 걸. 모르고 있으면 이거는 바보죠. 원칙적으로 누가 처음부터 아주 유력한 사람이 그렇게 해도 돼라는 걸 심어줬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일이잖아요. 불법적인 걸 알고 있었다면. 그럼 그게 누구였을까? 뭐 조윤선이었을까? 그 문체부로만 가도 다 마찬가지겠죠. 사실은 정말 바보들이어서 이렇게 시키면 영혼 없이 그냥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마 이게 청와대에서 직접 내려오는 B라고 표시된 문건, 국정원에서 직접 내려오는 K라는 표시된 문건이 두 라인이 쭉 내려온다고 봤을 때 이 문건들을 봤거나 아니면 지시를 받는 입장에서는 야, 이게 청와대의 뜻이고 국정원의 뜻이야. 이건 어길 수 없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불법인 거는 알지만 아마도 그랬을 거고요. 그 안에서 좀 고위직책에 있는 애들은 당연히 당근 때문에 그걸 따라갔을 거고요. 이게 뭐 청와대에서 직접 내려오는데 뭐 이거 항명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대부분은. 대통령이 내렸다? 와, 대통령이 직접 지시 내렸는데 나 이거 한 방에 가는 거야. 그 사람 아직도 있어요? 이 말이 나오니까. 자, 그런데 오늘이요.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감찰에 방해받은 정황들을 증언했는데요. 우병우 당시 수석이 감찰권을 남용했고 형사처벌을 압박했다 이렇게 증언했고요. 원래 이게 특별감찰관 개념이 어떤 쪽에 가까우냐면은 약간 공수처의 다른 버전에 가까운 개념이에요.
청와대의 비위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박근혜가 공약해서 나름대로 만들었던 그런 기관이고, 그래서 이게 청와대에 있지도 않았어요. 사무실이 청와대 밖에 있었지. 그러다가 이석수 입장에서는 최순실이라든지 우병우라든지 여러 가지 그 청와대에 근무하는 자들이나 박근혜 측근들이 얼만큼 뭔가 불법적인 걸 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다가 우병우 뒷조사란 표현이 그럴 거죠. 감찰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우병우 감찰하다 보니까 드러난 것들이 많았다 보니까 우병우 입장에서는 괘씸한 새끼. 그러면서 우병우가 이석수를 또 뒷조사하게 만들잖아요. 국정원 직원을 통해 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 감찰했던 내용들 중에 우병우 아들의 병역 그 보직 특혜, 여기에 대해서 특혜가 맞다, 뭐 이렇게까지 증언을 했네요. 우병우 아들 그 특혜의 디테일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핸들링이 좋았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코너링이 왜 이래? 핸들링. 죄송합니다. 그 코너링이 좋았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잦은 휴가, 근무 일수하고 휴가 일수하고 안 맞는 이상한 정황들, 그런 게 많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우병우 그 처가의 회사 이름 있잖아요. 정강. 이 정강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민정수석실하고 경찰 등이 제지를 했다라고 해요. 현재도 사법부에는 최소한 우병우의 라인이 있을 것이다라고 의심받을 정도로 우병우는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사실상의 소통령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주요 정보기관, 국정원과 검찰, 경찰 이런 데를 다 사실상 장악하는 상태. 민정수석이라는 사실상의 검찰, 경찰, 국정원 이런 데 모든 라인을 자기가 쥐고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권력을 부리면 대통령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네. 지금 현재 민정수석은 조국 민정수석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본분에 맞게 권력으로서가 아니라 대통령의 참모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는 거. 그 차이가 좀 있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민정수석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민심을 살피는 그런 뜻 아닌가요? 맞아요. 예. 그런 이유로 만들어졌어요. 예. 근데 나중에는 그게 변질이 되죠. 민심을 독점하는? 사찰하는 걸로 변경이 되죠. 네, 그렇지. 사찰 같은 걸 포함하고 모든 사법 권력들을 다 모아주는 뭐 이런 정도. 사실은 민정수석이라는 개념이 정말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랑 사법 권력을 장악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그래서 그 자리에는 보통 검사 출신들이 떡하니 앉아가지고, 그래서 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이 지금 현재 민정수석 하고 있는 것도 사실 이례적인 일이에요. 저번에 왜 이명박 쪽에서 다스 문제네 뭐네 얘기가 나오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이명박이 찾은 인물이 누구냐면 이종찬이라고 이명박 때 민정수석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참여정부 때 비리는 없었냐? 그런 거예요. 우병우 같은 자들, 그러니까 출세 지향적인 자들은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도 특별감찰관이 감찰하고 그러면 그 사람을 또 뒷조사해버려. 놀라운 일이죠, 사실 알고 보면. 예. 우병우가 지킬 게 많아서 점점 더 그러는 것 같은 게, 아까 말씀하신 정강 같은 경우에는 우병우와 가족들이 포함된 가족 회사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에 대한 횡령 때문에도 잡혀져 있는 게 많았는데, 원래 처가의 회사, 그 삼남개발이라는 회사가 기흥에 있는 기흥 컨트리 클럽을 소유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곳이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정말 프리미엄급으로 비싼 그린피를 내는 골프장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다는 골프장에 속하는 거죠, 이 회사가. 네. 이 회사 자체가. 그런데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는 우병우 입장에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정몽준 등 재벌 출신들을 제외하고는요, 역대 공직자 중에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이 우병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그게 뭐가 아쉽겠냐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지킬 것도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병우가 원래 우병우 집안 자체가 돈이 많아서 이렇게 내 거였다면 상관없죠. 조금 뜯기더라도 여기까지만 이게 뜯기고 팔 한쪽 내주고 나머지는 몸통을 가져가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일종의 대릴사회잖아요. 네. 어린 나이에 사법고시 합격해서 일찍 출세 가도를 달렸기 때문에 그 장인어른 눈에 띄어가지고 이 발탁된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임무를 해야 되는 거죠. 남자로서의 어떤 좀 씁쓸함 같은 것도 느껴져요. 이렇게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 한 번도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우병우의 국정농단의 핵심은 막 빠져나갔지만 자기 자신의 장모와 최순실과의 친분관계. 우병우는 노무현 대통령 수사하는 라인 중에 하나였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냐 안 했냐도 지만 당신은 지금부터는 전직 대통령이 아닙니다 뭐 했다는 게 우병우의 말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다가 뭐 사법고시도 막 소년급제할 정도로 빨리 합격하고 그러면서 가장 동기 중에 빠르게 치고 나갔던 사람인데,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심으로써 사실 우병우의 출세 가도에 빨간불이 켜져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검사장을